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과 함께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바로 그 MMPI-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성격 특성이나 어떤 정신병리 평가에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검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뭘 알려주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MMPI-2는요, 기존의 MMPI가 개발된 이후에 사회나 문화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꽤 흘렀죠. 네, 그런 변화를 반영하고 또 측정 기준 자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이 MMPI-2의 주요한 특징들, 특히 수검 태도를 평가하는 타당도척도 있잖아요. 네, 타당도척도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 임상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임상척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문항수가 567개나 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네요. 네, 적지 않은 수죠. 기존의 MMPI의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타당도 척도랑 임상척도의 그 뼈대는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척도라든가 보충척도, 그리고 성격 병리의 5가지 요인을 보는 PSY-5 척도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된 거죠. 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발전 중 하나가 그 규진 집단인데요. 규준 집단이요? 네,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인데 이게 원판 MMPI보다 훨씬 폭넓게 구성됐다는 점입니다. 지역적으로나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정말 다양하게 포함시켜서 대표성을 아주 크게 높였습니다. 훨씬 신뢰도가 높아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거나 성차별적인 문항들은 이제 삭제를 하고요. 대신 여가 활동, 성문제, 자살 생각, 약물 사용, 또 부부 갈등, 애유형 행동 패턴 같은 좀 더 현대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켰죠. 네. 아까 타당도 척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응답 태도를 본다고 하셨죠. MMPI-2에서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검 태도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척도들이 도입됐어요. 대표적으로 무선 반응 비일관성 척도, 불인이 있고요. 불인? 네, 그리고 고정 반응 비일관성 척도, 트린이 있습니다. 불인하고 트린이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불인은요, 문항 내용을 잘 안 보고 그냥 무작위로, 임의로 응답하는 경향을 잡아내는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문항 쌍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관성 없이 답하는지를 보는 거죠. 아, 일관성이 중요하군요. 네. 반면에 트리는 모든 문항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일관되게 답하려는 경향. 아, 전부 그렇다거나 전부 아니다로 찍는 거요? 네. 그런 고정된 반응 스타일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척도 모두 T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이러면 응답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검사가 길다 보니까 후반 보러 가면 좀 지칠 수도 있잖아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잡아내는 척도도 있나요? 네. 바로 후반부 비전형 척도, FB입니다. FB. 네, 이 척도는 검사 문항 중에서 후반부, 대략 370번 문항 이후에 나오는 비전형적인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FB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건 검사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응답했을 가능성, 예를 들면 피로해서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응답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죠. 아, 그럼 해석할 때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FB 점수가 높으면 검사 후반부에 주로 포함된 척도들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혹시 일부러 증상을 좀 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꾀병 같은 걸 탐지하는 척도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비전형 정신병리 척도인 FP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FP요? 기존의 F 척도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기존의 F 척도는 사실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분들에게서도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FP 척도는 실제 정신병리는 드물면서 고의로 증상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경향을 더 잘 탐지하도록 설계됐어요. 아, 꾀병 탐지에 더 특화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T점수가 100점을 넘어간다? 이러면 꾀병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타당도 척도는 없나요?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증상을 과장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좋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증상 타당도 척도인 FBS가 있습니다. FBS. 네,
이건 주로 개인상해 소송 같은 법적인 상황에서 신체적이거나 인지적인 증상을 과장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아주 긍정적이고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경향, 이걸 측정하는 게 과장된 자기제시 척도, 바로 S척도입니다. S척도요? 네, 이 S척도는 자신을 유난히 도덕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심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각 척도의 T점수가 특정 기준, 예를 들어 FBS는 100점, S는 70점이나 75점 정도를 넘으면 각각 꾀병이나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프로파일 해석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합니다. 네, 타당도 척도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제 실제 성격이나 정신병리적 특징을 보는 임상척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선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기본적인 임상척도 10가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건강염려증 HS부터 사회적 내향성 SI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각 임상척도 점수가 왜 상승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해리스 링구스 소척도가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리스 링구스 소척도요? 네, 예를 들어서 우울증 D척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할 때요. 이게 주관적인 우울감 때문인지 아니면 신체 활동이 저하된 것 때문인지 혹은 다른 세부적인 요인 때문인지를 이 소척도를 통해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점수 상승의 원인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임상척도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해당하는 척도들의 해석에 깊이를 더해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내용 척도나 재구성 임상 척도, RC 척도 같은 새로운 척도들도 평가의 폭을 넓혀준다고 하셨죠. 그럼 내용 척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총 15개나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내용 척도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직접 호소하는 문제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임상 척도가 어떤 증상의 전반적인 수준을 보여준다면 내용 척도는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어 anxiety, 그러니까 불안 척도가 높다면 그냥 불안하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걱정도 많고 긴장도 높고 잠도 잘 못 자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내용 척도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다 보기엔 너무 많으니까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fears, 공포 척도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고요. obsessiveness, 강박성 척도는 결정 내리기 어려워하고 자꾸 곱씹는 경향을 나타내죠. 네. 그리고 depression, 우울 척도는 슬픔이나 절망감 같은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health concerns, 건강염려 척도는 신체 증상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줘요. 기태적 정신 상태 같은 것도 있던데요. 비자 멘테이션이요. 네. 그 비저멘테이션 척도는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특이한 생각, 경험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높다고 무조건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독특한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하죠.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앵거, 분노 척도는 적대감이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시니즘, 냉소적 태도 척도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요. antisocial practices, 반사회적 특성 척도는 규범을 잘 안 지키거나 건의와 부딪히는 경향을 나타내서 대인관계나 사회 적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보충 척도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주나요? 보충 척도는 임상 척도나 내용 척도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성격 특성이나 특정 문제 영역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제공하죠. 아, 보충이라는 이름 그대로군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불안 A나 억압 R 같은 기본적인 정서 상태를 보는 척도도 있고 자아 강도 ES 척도라고 해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보는 아주 중요한 척도도 있어요. 자아 강도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이 ES 척도가 높으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힘, 내적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어서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되거든요.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까지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알코올 중독 경향을 보는 MAC-R 척도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가능성을 보는 PK 척도처럼 특정 문제를 선별하는 데 특화된 척도들도 있어서 임상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정보를 주는군요. 그럼 PSY5 척도는 성격 병리와 관련이 깊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맞아요. PSY-5는 성격 문제, 특히 성격 장애와 관련된 특성을 5가지 큰 차원에서 평가하는 모델이에요. 5가지 차원이요? 네, 공격성, 정신증 경향성, 통제 결역, 부정적 정서성, 신경증, 그리고 내향성, 낮은 긍정적 정서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아, 이걸 통해서 성격의 병리적인 측면을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내향적이다가 아니라 낮은 긍정적 정서성에 동반된 내향성이라면 우울이나 무기력과 연결될 가능성을 더 깊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격 특성을 차원으로 이해한다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재구성 임상척도, RC척도인데요. 이건 왜 기존 임상척도 말고 또 따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 RC척도 개발 배경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임상척도들이 아주 유용하지만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들이죠? 가장 큰 건 척도들 간의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너무 높다는 거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척도들이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심리적 불편감 같은 걸 측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의기소침, 영어로는 demoralization, RCT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척도 점수가 높게 나와도 그게 각각의 특정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또 척도 문항들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RC 척도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나온 거예요. 우선 그 공통 요인인 의기소침 RCD를 별도의 척도로 딱 분리해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각 임상척도 영역에서는 그 척도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한 특징만 측정하도록 문항들을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재구성 임상척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측정의 효율성이랑 변별력이 더 높아졌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RC1은 그냥 몸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실제적인 신체 증상 호소에 초점을 맞추고 RC2는 슬픔이나 불안 같은 부정 정서보다는 즐거움을 못 느끼는 낮은 긍정 정서를 핵심으로 봐요. 다른 RC 척도들도 그런 식인가요? 네, RC3는 냉소적인 태도, RC4는 충동성보다는 구체적인 반사회적 행동, RC6는 피해의식, RC7은 역기능적인 부정정서, RC8은 기이한 생각이나 경험, RC9은 경조증 상태같이 각 척도의 핵심 증상 영역을 더 명확하게 측정합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 RC 척도가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기존 임상 척도랑 같이 보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RC 척도는 기존 임상 척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보면서 해석을 더 정교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